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라는 단원이고요. 여기서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지금 갈수록 이제 세계화 시대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우리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세계적인 경제, 세계적인 뭐 정치적인 상황, 세계적인 사회 문제, 뭐 도시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봤는데요. 이제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부분이죠. 이제 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크게 우리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먹을 것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소비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순서대로 본다면 1차 산업인 농업의 변화, 그리고 2차 산업인 생산과 관련된 것들, 특히 그와 관련한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세 번째 3차 산업이죠. 서비스업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제 162페이지를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의미는 아마 지난 단원에서 계속 공부해서 알 것 같고요. 기업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제목에서 약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글로벌 경제 활동이 변하면서 농업 생산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금 분명히 여기 세계화가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화된다고 했어요. 뭐가? 그렇죠. 농업이 세계화되고 기업화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와 관련된 뭐 좋은 점 아니면 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심이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 163페이지를 보십시다. 163페이지를 보면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같이. 인간에게 필요한 생산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들이 이제 농업이라고 하죠. 농업에서 과거에는 소규모로 곡물을 재배했대요. 그리고 이것들을 농가에서 직접 소비했대요. 자기가 먹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 직접 소비까지 했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급적 농업이라고 해요. 우리 자급 한다라고 하죠. 스스로 자자예요. 그렇죠? 스스로 소비하는 형태가 이제 주된 농업 생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구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먹을 것들을 누군가 재배를 해야 돼요. 그걸 또 판매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는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했대요. 상업적 농업이 뭐냐? 여러분 딱 눌러보면 이런 거죠.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차이점이 있겠죠. 자급적 농업의 흐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낙농업이라든지 원예 농업이라든지 기업적인 곡물 농업이라든지 기업적인 목축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낙농업 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뭐 우유 같은 거 있죠. 소 우유를 관련해서 뭐 우유를 판다거나 뭐 치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또 원예 농업은 뭐 도시 근교에서 뭐 꽃을 판다거나 이렇게 상품 작물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예 농업이라고 하고요. 기업적이라는 말이 붙였다면 뭐 규모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아주 거대한 곳에서 막 약을 뿌리고 그죠? 생산하는 기계화된 방법으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게 왜 등장하게 됐냐면 자, 무엇 때문이래요? 여기 보면 이거 등장 배경은 이런 거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화 정보가 진행이 되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됐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가 생산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더 멀리 서 있는 것들을 더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요. 그렇죠? 이로 인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있는 것까지 생산해서 이제 팔고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농업의 세계화라고 하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막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업 생산을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먼 나라, 우리 이웃 나라에도 사고 팔고 그런 현상이 커지면서 이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농업의 이제 기업화입니다. 자, 이게 농업의 기업화는 뭐 이런 거죠. 뭐 기업이 이제 개인이 이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자본 그리고 많은 기술 이런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농산물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화라고 하는데 뭐 배경은 뭐겠어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농업 활동이 세계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화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화의 특징을 잘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네 번째 줄이죠.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한대요. 넓은 땅을 매매해가지고요. 뭐 기계나 비행기로 뭐 약을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요. 대량 생산의 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물건을 많이 생산할수록 물건 하나당 원가가 떨어지겠죠. 우리 이런 것을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만 투자해 놓으면 이제 생산량을 많이 조절할 수도 있고요. 원가가 개당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경제에 올려놓은 거 나중에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됐다 그래요. 그죠? 다른 것보다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저렴한 걸로 소비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장이 통합되고 국제거래가 많아지면서 많은 곡물과 축산물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밑줄 하나 쳐볼게요. 자, 이러한 대규모의 농업 기업은 생산에서부터 수확 그리고 가공, 상품화 이런 전 과정을 다 자기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시장으로 상품, 농업 생산물을 판매하곤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아래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를 보면 기업적인 목축이 일어나는 곳과 기업적인 곡물 농업이 일어나는 곳. 잘 보면 기업적인 뭐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제 북아메리카라든지 여기 북아메리카라든지 뭐 남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뭐 여기 비옥한 흑토지대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곳들에 이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세계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봤고요.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제 농업의 기업화와 세계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자, 이게 그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푸드 마일리지 계산하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영상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다른 곳에 이제 찾아보면 푸드 마일리지 관련된 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대요? 첫 번째. 그래요. 생산 구조가 바뀌었대요. 우리가 구조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공장 자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뭐 작은 부품을 바꾼 게 아니라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아예 틀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농업 생산의 구조가 자체가 바뀌어버렸대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처럼 소규모로 생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판매를 하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과 동시에 이걸 판매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판매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업적인 농업이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급자족적인 것에서 상업적인 것으로.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꼭 필요한 것만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호작물이라고 하는데, 기호작물.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호작물이라고 하죠. 뭐 차, 커피,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재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밝게 얘기하면 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생존을 위해 먹었던 것, 우리가 쌀, 뭐 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주곡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주된 곡식 작물. 주곡작물에서 이제 기호작물로 바뀌니까 쌀 생산량 같은 경우는 딱 미뤄 짐작하건데 줄어들겠죠. 그렇죠? 저기 보면 기호작물을 재배했다. 그래서 커피, 바나나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곡식을 우리 주곡 작물들을 좀 생산을 줄이고 기호 작물들을 생산을 하면서 쌀 생산량 같은 게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쌀을 기존에 생산하던 국가에서는 이런 기호 작물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긴 했겠지만,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동안 자기 나라들을 먹여 살렸던 그 쌀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생산하다 보면 우리 생존에 필요한 반드시 생산해야
한 것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작물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온다. 이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중요한 그 식량 안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안보라는 게 꼭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식량으로도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가 식량을 수출을 안 해주면 그 나라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라고 해서 스스로 충족하는 이런 어느 정도 비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그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은 또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보면 농작물 소비의 특성도 변했는데요. 자,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외국 농산물을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요. 그래서 식탁에 먹거리가 풍성해졌다.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외국 거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방부제 같은 거. 그죠?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외국 게 좀 싸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왜 우리 비싼 거 하면서도 왜 국내산 이런 걸 찾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외국산을 들어오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채소나 과일, 육류 같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패스트푸드 같은 게 보편화되면서 쌀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쌀을 일부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주된 이런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작물들을 수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식량 안보 문제도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막 판매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자본과 기술이 있는 회사들. 그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을 이제 곡물 메이저라고 합니다. 메이저. 우리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곡물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자료 같은 농산물 시스템의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야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추측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아까 자급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게 있어요. 식량을 우리가 많이 수입하다 보면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 돈을 가지고 식량의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거나 어떤 지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것을 서로 많은 나라에서 아니면 또 서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우리가 저번 1학기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냐면 그때 당시 수요와 공급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농업 생산물의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에서 플레이션, 이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그는 우리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그 농업 있죠, 농업 생산. 그 두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이거는 즉 농산물의 가격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불러온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개념입니다.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단원은 다 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생산과 공간 변화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미리 예습해서 읽어 오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